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 벙어리 하나 없어진다고 신경 쓸 사람 없거든. 새엄마의 차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순간 끝없는 갯벌에 홀로 남겨진 12살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셔츠 안쪽에 숨겨둔 작은 단추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긴 시간 침묵으로 지켜온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고 누군가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한 날,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이런 반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낡은 빌라 2층 구석방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의 12살 소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새로 들어온 엄마와 7살짜리 동생 재현이가 이 집의 새로운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새엄마와 아버지조차도 이 아이가 선천적인 언어장애를 가진 불쌍한 벙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자기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자와 아주 어린 민준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엄마였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민준이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고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민준이가 실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셔츠 안쪽 깊숙한 곳에 그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마지막 보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새엄마 서연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손에는 민준이의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지저분한 것들. 서연은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인형 하나가 굴러나왔는데 모두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서연의 발이 그 사진 위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으면 뭐해? 귀신 불러들이기라도 하게. 서연은 비웃듯 말하며 발로 사진을 밀어냈고 민준이의 작은 손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손은 빠르네.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지켜보다가 갑자기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겠지?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돌려달라고, 그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서는 안 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착한 척하다가 본색을 드러내. 내가 약한 척하면 그들이 먼저 본색을 보일 거야.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엄마의 말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한 것입니다. 그 순간 마법처럼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고 서연은 그의 가방을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요? 아버지가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에 있겠지. 오늘도 학교에서 힘들었을 텐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여다봤는데 혼자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민준이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 자신에게 쏟아붓던 차가운 말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준이 엄마 없이 크느라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서연은 슬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는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서연, 그리고 7살 재현이와 민준이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서연은 정성스럽게 아버지와 재현이의 그릇에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많이 먹어. 서연이 웃으며 민준이의 그릇에도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다른 사람들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정말 피곤했어요. 다음 주부터 해외 출장도 가야 하고. 서연이 깜짝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해외 출장이요? 얼마나 가실 건데요? 일주일 정도요. 중국 쪽 거래처 때문에. 서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집에 없으면 외로울 텐데.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안심이에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거실에서 재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부엌 한쪽에 서서 서연을 도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빠가 없을 때 잘 지내야 할 텐데.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대답도 못하는 주제에 밥은 잘도 처먹더라. 그리고는 민준이의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만 민준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그 고통을 참았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밝은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게요. 거실에서 아버지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는 빨갛게 멍이 들어 있었고 배는 여전히 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셔츠 안쪽에 숨겨둔 엄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을게.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 하고 있어. 나쁜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 때까지.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낡은 교복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민준이의 모습은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벙어리 왔다.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고 주변 아이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반응 없이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가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뭐야, 이거 새 거 아니잖아. 완전 헝거네. 아이들이 민준이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몇 장의 낡은 공책과 부러진 연필이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거지네. 연필도 이렇게 짧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담임인 박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갔고 민준이는 조용히 가방을 주워 담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민준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등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빨간 멍자국이 보였지만 선생님은 모른 척했습니다. 넘어졌겠지. 그렇게 스스로 납득하며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밥을 먹는 동안 민준이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여학생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엄마 돌아가셨대. 진짜? 그래서 저렇게 불쌍하게 지내나 보다. 새엄마 들어왔다던데? 그럼 더 불쌍하겠네. 새엄마면 진짜 학대당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민준이를 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다가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도 없고 목도 넘어가지 않았지만 굶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방과 후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보자 김아주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민준이의 팔에 난 멍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김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왔어? 방에 들어가 있어. 저녁까지.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저녁은 내 못 없으니까 굶어.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굶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다시 셔츠 안쪽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민준이는 빈속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6개월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계절이었지만 민준이의 방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보일러 밸브를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세 아까우니까 네 방은 꺼놓는다.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추운 밤을 견뎌야 했고 아침이면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방 안 온도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손발이 시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그래도 민준이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7살 재현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민준이의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민준이는 휘청거렸습니다. 형아 미안해. 재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현아 잘했어. 엄마한테 와. 재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달려갔고 서연은 재현이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네. 형아 때리면 엄마가 칭찬해준다고 했지? 재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형을 때리라고 가르치는 엄마 그 모습이 민준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재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또다시 저녁을 굶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재현이에게만 저녁을 차려주었고 민준이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밥만 축낸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밥을 먹으며 민준이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이미 익숙해진 고통이었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과자 부스러기를 꺼내 조금씩 입에 넣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몰래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서 이웃집 김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민준이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고
팔뚝에는 새로운 멍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김아주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아주머니는 한동안 민준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들어가거라. 김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오해받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아주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편한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에서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일주일이나 가시면 진짜 외로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 계약 성사시키면 보너스도 나오고 승진 기회도 있어서 꼭 가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아이들 잘 챙길게요. 아버지의 눈가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도 당신한테 의지하고 있을 거예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아버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홀로 거실에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재현이와 민준이 모두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 해결률.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러 뉴스 기사들이 나왔고 서연은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실종된 아동들의 낮은 발견율과 미해결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검색창에 새로운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갯벌 사고 사례. 이번에는 해안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와 조난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조 시간, 조류의 속도, 구조의 어려움 등 세세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서연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고 그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경아. 오랜만이네. 전화 너머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재혼 생활 적응됐어? 서연은 소파에 기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응은 무슨,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죽겠어. 미경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 남편이 잘못해?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데 전처 자식이 문제야. 장애하거든. 말도 못하는 벙어리. 미경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헐, 그럼 진짜 힘들겠다. 장애아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니까 말이야. 솔직히 짐이지 뭐. 남편 월급으로 그 애까지 먹여 살리려니까 우리 재현이 쓸 돈도 부족하고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시설 같은 데 보내는 건 어때? 요즘 그런 곳 많잖아.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남편이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답이 없네.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통화를 끊은 후 서연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준비로 바빴고 서연은 혼자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재현이와 민준이는 집에 남겨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한적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내비게이션에 특정 장소를 입력했습니다. 약 1시간을 달린 끝에 차는 넓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썰물 때라 갯벌이 드러나 있었고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갯벌 만조 시간.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만조는 오후 3시와 새벽 3시, 하루에 2번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그 정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서연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완벽해.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재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현이를 불렀습니다. 재현아, 이리 와봐. 재현이가 엄마에게 다가가자 서연은 무릎을 꿇고 재현이의 눈높이에 맞춰 속삭였습니다. 재현아, 오빠 곧 멀리 갈 거야. 재현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서연은 재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먼 곳.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 재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형아 없이 우리만 살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 엄마랑 재현이만. 재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재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민준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민준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버지는 출장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재현이 그리고 민준이가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 일주일 후에 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한테 아이들 맡기고 가서 미안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아버지는 재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재현아, 아빠 없어도 울지 마. 재현이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울어요. 아버지는 재현이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냉정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사물을 보듯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 이제 일주일 동안 나랑 재현이만 있는 거 알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순순히 말 들으면 덜 아플 거야. 그리고는 재현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현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커져갔지만 민준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셔츠 안쪽 단추를 슬쩍 만져보았습니다. 작고 딱딱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본색을 드러낼 때,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순간이라고. 아버지가 출장을 떠난 첫날 밤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민준이는 난방이 꺼진 방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방 안 온도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팠지만 이제는 그 고통마저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기 전날 밤 단둘이 있을 때 민준이에게 건네준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가지고 있어.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문자 보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이의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민준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그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아빠 무사히 도착했어. 중국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 우리 민준이는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 아빠 일주일만 기다려줘. 돌아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민준이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 지금 너무 춥고 배고파요. 새엄마가 저한테 밥도 안 주고 난방도 꺼놨어요. 하지만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며, 무엇보다 새엄마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재현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민준이는 이미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현관으로 향하려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민준이는 멈춰서서 학교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오늘 가지 마.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현이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귀찮아. 너도 집에 있어. 어차피 학교 가봤자 친구도 없잖아.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하지 마. 내가 부를 때까지. 민준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급식도 먹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굶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서연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재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의 방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차를 몰고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 놓인 서연의 노트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이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이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인터넷 검색 기록이 보였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 해결률, 갯벌 사고 사례, 만조 시간. 민준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은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여자 약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수면제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약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수면제는 처방전이 필요한데요. 서연은 난처한 듯 손을 비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불면증이 너무 심하셔서요. 병원 가시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 좀 구해드리려고.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럼 약한 걸로 드릴게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드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약을 받아든 서연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국을 나서며 서연은 작은 약봉지를 가방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재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저녁 준비를 하며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재현이에게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준이의 몫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형아는 안 먹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아는 배 안 고프대. 괜찮아. 재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됐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들려고 누웠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의 침대 옆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혹시 내 노트북 만졌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민준이를 응시하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만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넌 아무것도 못해. 벙어리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민준이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죽은 엄마 사진 같은 거. 서연의 손이 민준이의 셔츠 안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의 셔츠를 벗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안쪽에 숨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그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직도 이런 거 갖고 있었어? 민준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들고 희죽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 사진 보고 있으면 귀신 나온다던데? 그리고는 사진을 찢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서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화가 나서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그리고는 민준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졌지만 민준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사진을 민준이에게 던졌습니다. 이번엔 봐준다. 하지만 다음엔 없어. 서연은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은 구겨져 있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재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민준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민준이를 바라보며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 바다 보러 갈래?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연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지? 우리 셋이서 바다 보러 가자. 너도 좋지?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 착하네. 모레 토요일에 가자. 날씨도 좋을 것 같아. 민준이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것을, 서연이 그토록 준비해온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이는 셔츠 안쪽에 숨겨진 작은 단추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옷 단추 같았지만 그 안에는 특수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단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걸 눌러. 그럼 널 지켜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누르면 안 돼. 나쁜 사람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 민준이는 단추를 다시 셔츠 안감에 꿰맸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민준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민준이는 엄마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화창했지만 민준이의 가슴속은 묵직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재현이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고 바다간다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셔츠를 입으며 안감에 꿰매진 작은 단추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린 그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아침 9시 서연은 짐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음료수 몇 병, 그리고 간단한 간식들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재현이를 차에 태운 후 서연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자, 출발한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재현이는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며 깔깔거렸지만 민준이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백미러로 민준이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고 민준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서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너희 여기서 기다려. 서연은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재현이는 여전히 태블릿에 집중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음료수 2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마르지? 이거 마셔. 서연은 민준이와 재현이에게 각각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재현이는 신나게 빨대를 꽂아 벌컥벌컥 마셨지만 민준이는 천천히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이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빨리 마셔. 다 마실 때까지 출발 안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를 입에 댔습니다. 한 모금 머금었다가 삼키는 척했습니다. 사실 삼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 때 민준이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음료를 조용히 뱉어냈습니다. 옷에 조금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빈 음료수 병을 들어 보이며 서연에게 다 마셨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점점 더 한적해지는 길이었고 주변에는 건물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민준이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그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분을 더 달린 후 차는 넓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평일도 아닌 주말인데 이렇게 한산한 것이 이상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재연아, 일어나. 다 왔어. 재연이가 부스스 눈을 떴고 서연은 재연이를 안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이도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갯벌이 보였습니다. 와, 진짜 넓다. 재연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재연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재연아, 저기 주차장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 엄마랑 오빠랑 잠깐 저쪽 갔다 올게. 재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나도 같이 갈래요. 서연은 부드럽게 재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갯벌 구경 좀 하고 싶대. 우리 둘이만 잠깐 다녀올게. 재연이는 여기서 착하게 기다려. 재연이는 아쉬워했지만 엄마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빨리 와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금방 올게. 그리고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저항 없이 서연을 따라 갯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갯벌은 축축하고 질퍽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지늘기 신발을 빨아들였고 걷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서연은 계속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갯벌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00m, 200m, 300m, 주차장은 이제 아주 멀리 보였고 재연이의 모습은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냉정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면 되겠네. 서연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밧줄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손 내밀어. 서연이 명령했습니다.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짜증스럽게 민준이의 손목을 잡아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묶이고 이어서 발목도 묶였습니다. 서연은 밧줄이 단단히 묶였는지 확인한 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는 끝이야. 서연은 민준이를 갯벌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대로 쓰러져 차가운 진흙 위에 누웠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이제 내 이름도 이 집안의 권리도 다 저 바다에 처박히는 거야. 알겠니? 그게 내 팔자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은 칼날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 벙어리 하나 없어진다고 신경 쓸 사람 없거든. 내 아빠도 슬퍼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사람들은 다 그래.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만조까지 2시간 남았네. 딱 좋아. 물이 차오르면 넌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갯벌 사고는 흔하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민준이에게서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축축한 진흙 위에 누운 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곧 그 모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갯벌 특유의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묶인 손을 조금씩 움직여 셔츠 안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작은 단추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나쁜 사람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 그때가 바로 진실을 밝힐 순간이야.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단추를 세게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만이 갯벌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물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발끝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점은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였습니다. 민준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헬리콥터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소리는 이제 갯벌 전체를 울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갯벌 위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한 남자가 민준이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무전기로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재현이를 차에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서연이 헬리콥터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갯벌 위에 거대한 헬리콥터가 착륙해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은 차에 시동을 걸려 했지만 이미 경찰차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이 서연의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맞으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경찰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저 멀리 갯벌에서 민준이가 헬리콥터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민준이에게 달려와 밧줄을 풀기 시작했고 다른 2명은 주변을 경계하며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도련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밧줄을 푸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밧줄이 풀리자 남자는 재킷을 벗어 민준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목에 차오른 바닷물이 차가웠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문 앞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수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남자는 민준이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늘기 신발에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준이 앞에 서자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채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민준이는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헬리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무전기를 들고 있던 경호원들도 모두가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용감했어. 내가 해냈구나.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편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서연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해양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서연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요? 저는 그냥 아이들 데리고 바다 구경 온 건데요.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동학대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외제차들이었고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호그룹 법무팀 비서실장 강태수.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호그룹? 그 5호그룹?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5호그룹은 누구나 아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태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5호그룹 맞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으로 여기 왔습니다. 서연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회장? 무슨 소리예요? 이게 대체... 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저희 회장님의 친손자십니다.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도련님? 친손자? 재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민준이의 아버지는? 자기 남편은?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벌 2세였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속아왔다는 것을.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경찰이 재빨리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재벌? 그럼 내 남편이?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석 이사님은 저희 회장님의 차남이십니다. 지방과 연을 끊고 평범하게 사시려 했지만 회장님께서는 손자만큼은 포기하실 수 없으셨죠?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 별것 아닌 재산이라고 여겼던 그것들,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벌가의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낡은 집에 살고, 왜 말을 안 했어? 강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잘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셨을까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당신이 민준 도련님께 한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습니다. 폭언, 폭행, 굶김, 학대, 그리고 오늘의 살인 미수까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6개월? 처음부터?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손자를 지키시기 위해 준비하신 작전이었습니다. 민준 도련님께서 용감하게 참아주셨고 덕분에 당신의 모든 범죄를 증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아동학대치사 미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치사? 미수? 아직 안 죽었잖아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스스로 시인하셨네요.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고 여러 명의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발각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갯벌에서는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헬리콥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헬리콥터에 태우며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춥지?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주차장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심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갯벌이 점점 작아졌고 바다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엄마.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약한 척 했어요. 그럼 새엄마가 본색을 보일 거라고 믿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엄마 말이 맞았어. 그리고 넌 정말 용감했어. 민준이는 셔츠 안쪽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그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민준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쁜 사람 다 구별했어요. 헬리콥터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듯이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빛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도 웃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서울 시내의 한 건물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5호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헬리콥터에서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무사히 오셨습니다. 민준이는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굶주리고 얼어붙었던 자신이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좀 쉬어. 옷도 갈아입고 따뜻한 거 먹어야지. 직원들이 새 옷과 따뜻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해양경찰서에서는 서연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사관 앞에는 노트북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수 비서실장도 참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진술하시기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이 민준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밥만 축낸다.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조사관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민준이의 손등을 꼬집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난방을 꺼버리는 장면, 엄마 사진을 찢으려는 장면, 재현이에게 민준이를 때리라고 시키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이 했던 잔인한 말들이 조사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만 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영상을 멈추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갯벌에 버리면 흔적도 안 남아. 만조 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 서연이 친구와 통화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 벙어리 하나 없어진다고 신경 쓸 사람 없거든. 오늘 갯벌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건지. 서연은 강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강태수는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작은 단추 하나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옷 단추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겸 발신 장치입니다. 민준 도련님께서 지난 6개월간 셔츠 안쪽에 꿰매 가지고 계셨죠. 당신이 도련님께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이 장치를 통해 녹음되고 전송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6개월? 처음부터?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손자를 지키시기 위해 준비하신 작전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용감하게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그 애가 일부러? 강태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부러 벙어리 행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도련님은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신 겁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민준이가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녹음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일부러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들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학대하고 굶기고 죽이려 한 겁니다. 서연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계획도 미래도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검색 기록도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 해결률, 갯벌 사고 사례, 만조 시간 검색 기록 말입니다.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불면증이라고 거짓말하셨죠. 그 수면제를 오늘 휴게소에서 민준 도련님 음료에 탄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 애가 참얼미할까봐. 강태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얼미약과 수면제는 성분이 다릅니다. 게다가 도련님께서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도 미리 대비하고 계셨거든요.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연 씨는 지난 6개월간 계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했으며 오늘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증거는 영상, 음성 녹음, 인터넷 검색 기록, 약물 구입 기록, 그리고 현장 목격자와 구조 기록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강태수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조사실에 남았습니다. 경찰 한 명이 지키고 서 있었지만 서연은 그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재벌이었고 벙어리라고 무시했던 아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범죄가 처음부터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거대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민준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재벌인 줄 알았다면,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5호그룹 본사에서는 민준이가 따뜻한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넌 정말 잘했어. 민준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엄마.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어떤 걸 가르쳐 주셨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엔 착한 척 한다고. 하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낸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게 이 단추를 주셨어요. 정말 위험할 때만 누르라고. 그 전까지는 나쁜 사람의 본색을 완전히 확인하라고.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하셨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께도 연락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탁한다고.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아. 내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어. 민준이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너무 일찍 개입하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민준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할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학대받는 것도, 굶는 것도, 추운 방에서 떠는 것도. 하지만 참았어. 내 엄마의 부탁대로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넌 더 힘들었을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였던 슬픔과 고통, 외로움과 두려움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고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노을을 보고 계실까? 그리고 자신이 잘 해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실까?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국 출장을 마친 민준이의 아버지 민석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협상 끝에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민준이와 재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입국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민석은 멈춰 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한 사람, 10여 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할 얘기가 있다. 공항 귀빈실로 안내된 민석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강태수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사님,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민석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이를 학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는 장면, 난방을 꺼버리는 장면, 손등을 꼬집는 장면, 엄마 사진을 찢으려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갯벌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이를 갯벌에 버리고 떠나는 장면, 밧줄로 묶여있는 민준이, 차오르는 바닷물. 민석은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민준이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무사하다. 지금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어. 민석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알았어야 했다. 내 아들이 집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집안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사님, 지난 6개월간 도련님께서는 계획적으로 학대를 견디셨습니다. 서연 씨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6개월? 우리 민준이가 6달 동안?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정말 용감했다. 12살 아이가 6개월을 참아냈어.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봤어야 했는데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 저는 정말...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아들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민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10년 전 집을 나갈 때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라.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민준이다. 민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보고 싶습니다. 민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검은색 세단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항상 조용했던 아들, 자신은 그것이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학대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지켜준 거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내 첫째 부인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민준이를 부탁한다고. 내가 재혼하면 민준이가 힘들 수도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부탁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훌륭한 여자였어.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 걱정만 했더구나. 그래서 나도 약속했다. 민준이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너무 일찍 개입하면 안 된다고. 민준이가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지켜만 보신 거군요.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쉽지 않았다. 손자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참는 게. 하지만 민준이 엄마의 부탁이었고 민준이도 그걸 원했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의 한 방에 민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뚝에는 멍자국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민준이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아빠가 더 자주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내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손등 위로 아버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민석은 깜짝 놀라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민준이가 말을 못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너 말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민석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빠한테는? 민준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한테까지 숨겨서. 하지만 새엄마의 본색을 보려면 그래야 했어요. 민석은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부족한 아빠였어. 민준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는 잘못 없어요. 민석은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서 있던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석은 민준이에게서 조금 떨어져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니? 6개월이나. 너무 힘들었을 텐데.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고. 그래서 제가 약한 척 했어요.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행세를 한 거구나?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내가 약할 때 더 사랑해준다고. 가짜 가족은 내가 약할 때 무시하고 학대한다고.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구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 안쪽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는 끝까지 지켰어요. 새엄마가 빼앗으려 했지만 민석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내가 제대로 못 지켜서 미안해.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 잘하면 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민준이를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7살 재현이가 간호사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재현이는 민준이를 보자 머뭇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 보세요. 재현이는 천천히 민준이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민준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형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재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재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형아, 미안해. 나 엄마가 시켜서 형아 때렸어. 재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빠서 미안해. 민준이는 손을 뻗어 재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재현아. 넌 잘못 없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나도 알아. 재현이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아, 앞으로는 착하게 할게. 형아한테 잘할게. 민준이는 재현이를 침대 위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진짜 형제처럼 지내자. 재현이는 민준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함께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안심하고 있을까?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셔서. 하늘에는 별이 하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2달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계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1달이 지났고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예전보다 체중도 늘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재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이었고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며 밤에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출장을 자주 가지 않았고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민준이와 재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민준이에게 반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아, 이거 맛있어. 먹어봐. 민준이는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식탁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 가는 날이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부터 새 학교 다녀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엔 즐겁게 다녀와.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는 새 교복을 입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이를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학교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민준이가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에서는 서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살인미수, 유기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판결이 끝나고 서연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살던 옛 동네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웃 김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어 민준이의 아버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김아주머니는 민준이와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김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했어. 용기가 없었어. 민준이는 아주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고 괜히 나섰다가 오해받을까봐 그런 핑계로 눈 감아 버렸어.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해해요. 김아주머니는 더욱 울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어른이 아이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신고만 했어도 내가 덜 고생했을 텐데. 아버지가 김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변의 아이들을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다음 날에는 민준이의 옛 담임 선생님 박 선생님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민준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 내 몸에 멍이 있는 걸 봤으면서도 그냥 넘어졌겠거니 하고 넘어갔어. 선생님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민준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바쁘셨잖아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핑계야. 선생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박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어.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대로 살피겠어. 약속할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주변 어른들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성했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민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엄마의 산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새로 사온 꽃다발을 꽃병에 꽂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준 단추를 눌렀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아빠도 저를 지켜줘요. 재현이랑도 친하게 지내요. 민준이는 셔츠 안쪽에서 그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끝까지 지켰어요. 새엄마가 빼앗으려 했지만 안 빼앗겼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아버지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가르쳐준 것들 잊지 않을게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진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민준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지킬게요. 당신이 키운 훌륭한 아들을 잘 보살필게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엄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시 올게요. 자주 올게요.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바쁘게 걷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도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관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와 재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아, 어서 와. 재현이가 뛰어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재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내뿜었고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엄마 덕분이지. 훌륭한 분이셨어.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새학교 첫날 이야기, 엄마 산소에 다녀온 이야기, 저녁에 가족들과 웃으며 밥 먹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에 민준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오늘도 행복했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일기를 덮고 민준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포근한 이불이 몸을 감쌌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엄마일까? 저 별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민준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꿈만 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은 진짜 당신입니까? 한 아이는 6개월을 침묵으로 견디며 나쁜 사람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소리 없이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관심 어린 시선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 있는 신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민준이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